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부터는 목요일 오전 10시경에 매주 한 차례 업로드하던 것을 일요일 오후 6시경에 매주 한 차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1절 짧고 굵게 진문공 4 등극 기다림의 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 좌전, 국어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38년 진해공의 아들 세자은은 진나라의 인질로 있었는데 기원전 641년 겨울에 외가인 양나라가 진나라에 멸망한 데 이어 진해공마저 와병하자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초조하고 불안하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어가 진나라의 세자였지만 이처럼 진나라의 인질로 있는 상황에서 자칫 진해공이 죽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군위를 이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은은 자신이 진나라를 떠난 지도 수년이 지난 상태였어 아직도 자신의 세자 자리가 확고한 지도 의문이었고 또 자신이 없는 사이에 그 누가 자신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데다가 특히 자신이 없는 사이에 갑자기 진해공이 죽는다면 대부들이 작당하여 진에 남아있는 다른 공자를 군위에 세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에 은은 아내 회영에게 진나라의 상황과 자신의 위상에 대한 불안감을 설명한 후 나는 반드시 진나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군위를 뺏길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대를 남겨두고 가려고 하니 마음이 무겁다. 함께 진으로 가자 라며 설득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영은 고국에 가고 싶은 그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대를 진에 묻고 두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서 그대를 따라 진으로 달아난다면 이는 아버지께도 나라에도 죄를 짓는 것이니 함께 갈 수 없다. 하지만 그대가 떠난 것은 말하지 않겠다라며 거절. 은은 기원전 638년 7월에 혼자서 변장하고 진나라를 떠났습니다. 은은 지난 제61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45년에 한원전쟁 때 진나라에 피하여 진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가 인질로 진나라에 간 시기와 관련하여 사서들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기원전 638년 당시 최소 6년 이상 진나라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은은 진나라에 머물 때 진목공의 호의로 진목공의 딸 회영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진목공은 어가 아무 말도 없이 달아났다고 하자 격분하였습니다. 아니 인질생활을 걱정하여 귀한 딸까지 내주며 인질생활을 보살폈건만 인사는커녕 아내까지 내버리고 달아나자 더욱 격노했던 것입니다. 이에 진목공은 이호부자는 배은망덕하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렸습니다. 중위를 진나라의 군위에 세워야겠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중위의 소재를 수소문하다가 중위가 초나라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공손지에게 중위를 모셔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기원전 637년 가을경 드디어 중위 일행이 진나라에 도착하였습니다. 진목공은 교회까지 나가 중위 일행을 영접하고 큰 공간을 내주며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특히 말없이 달아난 을을 괘씸하게 여기던 진목공의 아내 목희는 중위를 깍듯이 대하며 자신의 딸 회영과 중위의 결혼을 추진하였습니다. 진목공의 승낙을 얻은 후 목희는 갓 가보가 되어 재혼하는 것을 꺼리는 회영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회영은 나의 한 몸이 진나라와 진나라에 우호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몸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딸을 뜻을 밝혔습니다. 목희는 공손지에게 혼사를 주선하게 하였습니다. 공손지로부터 혼담을 들은 중위는 은은 자기의 조카이고 회영은 질부라며 완곡히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중위를 따르던 서신이 나서서 비록 아버지는 같더라도 덕성이 같지 않으면 같은 형제라고 할 것 없고 덕성과 성씨가 같아야 형제라고 할 수 있다.
성씨가 같으면 덕이 같고 덕이 같으면 마음이 같고 마음이 같으면 뜻이 같으므로 비록 먼 사이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남녀는 결혼할 수 없지만 성씨가 다르면 덕이 다르고 덕이 다르면 부류가 다르므로 이는 비록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진언하였습니다. 중인은 희시이고 회영은 영시이니 결혼하는 데는 무관하다고 진언하는 것이죠. 또 혼과 조체도 나서서 이제 고국에 가서 군위에 오르려면 이호 부자와 싸워야 할 터인데 조카라고 싸움을 포기할 것인가? 나라와 군위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비록 질부벌이라고 하지만 어찌 원수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그토록 주저하는가? 그리고 진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마당에 뭘 망설이는가 라며 회영과의 결혼을 독촉하자 중이도 결국 성낙. 중이와 회영은 공관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기원전 637년 9월 진해공은 여의생과 거계를 불러 세자의의 뒷뒤를 당부한 후 무슨 일이 있어도 중이만은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라며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이에 세자의가 군위에 오르니 이가 진회공입니다. 진회공은 즉위하자마자 신하들 중 중이를 따라 망명중인 자의 일가는 3개월 기한 내에 망명자를 본국으로 소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기한 내에 소환하면 그 일가의 관직은 보장하고 만일 기한이 지나도 그 망명자를 소환하지 못하면 삭탈 관직할 뿐만 아니라 그 일가를 처형할 것이라고 엄명하였습니다. 이에 거계가 호돌에게 2번이나 호모와 호은형제를 불러들일 서신을 형제에게 보내라고 했으나 호돌이 거절하자 이를 진해공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기원전 637년 10월 진해공이 호돌을 호출하여 2 아들을 불러들이는 편지를 쓰라고 하자 호돌은 2 아들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중이에게 충성하고 있어 크게 만족하고 있는데 어찌 이들 충신을 소환하라고 하는가? 오히려 이들이 중이를 버리고 귀국한다면 불충의 죄를 물어 죽이겠다라며 불러들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진해공은 대로하여 역사로 하여금 호돌을 목에 칼을 대게 하고 편지를 쓰라고 강권하자 호돌은 어쩔 수 없어 필은 들었으나 자무이부 즉 자식에게 2 아버지가 없듯이 신무이군 즉 신하에게도 2 임금이 있을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에 진해공은 분기충천하여 호돌을 시정에 끌어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일벌백계의 본을 보인다며 호돌을 처형한 것이었죠. 진나라의 태사 보건은 호돌을 죽인 진해공에 대하여 주수에 임금이 크게 밝으면 신하가 복종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신이 밟지 못하면서 사람을 죽여 마음의 만족을 찾으려 하니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어렵지 않겠는가? 백성들은 임금의 덕은 보지 못하고 살육만 들을 뿐이니 그런 사람에게 어찌 후손이 있겠는가 라고 평하였습니다. 호돌이 죽은 시기와 관련하여 동절국지 제35회에서는 호돌은 호은형제를 진나라로 불러들이라는 진해공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로 진회공 때 죽임을 당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좌전 노이공 23 내지 24년조에서는 진회공은 기원전 637년 9월에서 636년 2월에 제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제35회의 묘사로 본다면 호돌은 기원전 637년 9월에서 636년 2월 사이에 죽임을 당한 셈입니다. 진세가와 자전 노이공 23년조에서도 기원전 637년 겨울에 진해공이 호은형제를 불러들이라는 명을 어긴 호돌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설원 입절에서는 호돌은 진해공 때가 아닌 진흥공이 죽은 직후에 자결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 노이공 9년조에는 기원전 651년에 진흥공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설원 입절의 기록으로 본다면 호돌은 기원전 651년경에 죽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설원 입절에는 호돌은 응가던 중에 기원전 656년에 신생이 자결하면서 남긴 유훈, 즉 아버지 진흥공을 보좌해달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다시 간직에 나갔다가 진흥공이 죽자 신생의 유훈을 지켰다며 자살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모 형제는 부친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방성통곡하였습니다. 조채등 일행도 함께 곡하며 위로한 후 중이에게 가서 진난의 사정을 설명하며 속히 진으로 돌아가자고 독촉하였습니다. 조채등도 호돌이 당한 것을 보고는 자신들의 일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중이도 자신을 따르는 일행의 심정에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진해공의 폭정과 백성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판단, 진나라로 쳐들어갈 때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진목공을 만나 자신의 결심을 전하며 서둘러 줄 것을 청하자 진목공도 때가 왔다며 중이의 결단을 지지하였습니다. 기원전 637년 12월 진나라에서 난지의 아들 난돈이 중이를 찾아와 진나라에서는 여의생과 극의 외에 진해공을 따르는 신하나 백성은 없다. 그대가 본국으로 돌아올 때 내응하기 위하여 지금 난지는 극진과 주지교 등과 함께 몰래 무사들을 모으고 있다라며 속히 귀국해달라고 부탁하고 돌아갔습니다. 진목공은 출병과 관련하여 태사를 통하여 택이라고 구룡산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목공은 중이에게 배공열상, 말 400필 등 출정과 나라 살림에 필요한 물품을 내주었고 조채 등 중이를 따르는 9명에게도 배곡 한 상과 말 4필씩을 하사하며 출정을 축하하였습니다. 기원전 636년 1월 진목공은 백예와 공손지, 공자집, 선봉인 비표 등을 이끌고 병거 400성으로 옹조성을 출발하여 황하 언덕에 도착하였습니다. 진목공은 하서에 남아 중이가 군위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집과 비표는 군사 반을 떼어 중이를 호위하며 황하를 건넜습니다. 황하를 건너기 전에 호수기, 망명시절 쓰던 구멍난 옹기솥, 깨진 질그릇, 찢어진 돗자리와 수레의 휘장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일일이 배 안에 싣자 중이는 웃으며 고국에 싣고 가도 어차피 쓰레기로 버릴 터인데 구질구질한 것들을 왜 싣느냐 라며 호수기 애지중지하던 옛 물건들을 내다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호원은 중이와 호수기의 대화를 듣고 중이는 공공했던 시절을 수치로 여기는구나. 군위에 오르면 옛일을 잊으려고 옛것을 버리겠지. 함께 고생해온 우리들도 저 옹기솥이나 질그릇처럼 라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황하를 건너기 전에 중이와 모든 인연을 끊으려고 결심하였습니다. 호원은 중이 앞에 무릎을 꿇고 배곡 한 상을 바치며 나는 그대를 오록에서 수모를 겪게 했고 조공공과 위문공의 냉대를 받게 했으며 술에 취한 그대를 수레에 싣고 제 나라를 빠져나오며 진노하게 한 3가지 죄를 지었다. 그대 곁에 오래 머물며 여러 번 놀라고 긴장하여 심신이 소진되었다. 마치 구멍난 옹기솥과 다를 바 없다. 찢어진 돗자리와 깨진 그릇은 다시 쓸 수 없다. 내가 있다고 하여 힘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없다고 하여 아쉬울 것도 없으므로 이제 떠나려고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중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호숙에게 내버렸던 옛 물건들을 다시 배 안에 싣게 하였습니다. 이때 배 안의 계자추는 중이와 호원 사이의 은행을 보면서 중이가 고국에 돌아가게 된 것은 다 하늘의 뜻이거늘 호원은 어찌 자기 공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며 자조하였습니다. 황하를 도와한 진군은 영호성을 포위하여 하루 만에 함락하고 유수 등혼을 처형하였습니다. 이어 상천, 구쇠 두 고을은 무혈 입성하였습니다. 두 고을의 유수는 진군의 유력에 겁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중이의 황국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진군이 중이를 앞장세우고 진나라를 침범하자 진해공은 병거와 군사를 총동원하고 여의생을 대장으로 거기를 부장으로 하여 2월 4일에 여류에 보내어 진군과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지읍은 진목공의 명의로 글을 써서 여류의 진영에 보냈는데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중이를 돕고 국내외의 모든 인심이 그에게로 모였다. 이에 대군을 일으켜 진의 사직을 중이에게 맡기고자 하니 능히 인물됨을 분별할 줄 안다면 즉시 중이를 영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의생과 극에는 집의 서신을 받고는 고심하였습니다. 싸우려니 지난날 한원전쟁이 떠올라 자신이 없고 항복하자니 중이에게 지은 죄가 많아 그 또한 살 길이 아닌 것 같아 망설이다가 지입에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중의가 두려우나 임금감이란 것도 잘 안다. 만일 중의를 보필한 자들과 동등하게 중의를 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우리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것을 공자집이 보증해 준다면 지입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입은 여의생 등의 서신을 받고 여루에서 여의생과 극예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의 측은 둘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둘도 진군을 여루에서 후방으로 물리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둘은 즉시 순성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여의생과 극예는 중의의 맹세에 앞서 먼저 합의사항을 실천함으로써 지입을 확실히 믿는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둘은 지입에게 부담을 주어 중의의 맹세를 이끌어내리는 의도였죠. 지입은 이번에는 구세로 가서 중의에게 여의생 등과의 회담 결과를 보고한 후 중의로부터 여의생과 극예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지입은 2월 11일에 호원과 함께 순성으로 갔습니다. 호원의 참석은 중의 측의 대표뿐만 아니라 둘에 대한 중의의 약속을 지입에 이어 호원도 보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지입, 호원, 여의생, 극예 넷은 회견하고 그날로 짐승을 잡아 사표한 후 중의를 임금으로 옹립하고 보필하는데 합심하자며 맹세하였습니다. 이어 넷은 구세로 가서 중의를 영접하였습니다. 중의는 여의생과 극예를 환영하고 그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편 진내공은 여의생과 극예가 변심하여 중의 편에 서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극보양, 한간, 난지 등 일반 신하들로 중의에게 대적하게 하려고 이들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의 지지척 사람들이어서 진해공의 명령에 불응 진해공은 크게 탄식하며 피의 제안에 따라 그와 함께 고량으로 달아났습니다. 기원전 636년 2월 12일 중의는 순성의 진영에 들러 진군을 위로했고 조체와 서신 등 중의를 따르는 망명파들은 여의생과 극예의 손을 잡고 함께 잘해보자며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이어 중의는 2월 16일에 진군의 호의를 받으며 고국에 당도하여 2월 17일에 할아버지인 무공의 사당에 나아가서 절하고 고국에 돌아왔음을 고하였습니다. 중의는 자기를 영접하려고 고국까지 온 난지, 극진, 사회, 주지교, 양설직, 순림부, 선멸, 기정, 선도 등 30여 명의 신하들을 만나 예정을 나누었고 강성교회에 나온 극보양, 양유미, 한간, 가복도 등과 함께 궁성으로 들어가 즉위하니 이가 바로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가 될 진문공입니다. 기원전 636년 2월 18일 진문공은 사람을 보내 고량에 숨어있던 진해공을 죽였습니다. 피는 진해공의 시체를 몰래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한편 비표는 선친 비정의 묘를 이장한 후 진나라에 남으라는 진문공의 청을 거절하고 집을 따라 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중의는 43살 때인 기원전 655년에 정나라로 달아났고 54살 때인 기원전 644년에 제나라로 갔으며 61살 때인 기원전 647년에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를 떠난 지 19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임금이 된 때는 62이었습니다. 여조겸은 동네 자시박이에서 진해공이 호도를 죽인 것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남을 살피는 데에는 밝으나 자기를 살피는 데는 어둡다고 하지만 남을 통해 자기를 살피는 것은 쉽다. 진해공이 중의를 통해 자기를 살폈더라면 자기가 중의보다 덕이 부족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진해공은 이를 게을리하였다. 그러므로 진해공은 자기가 덕이 없어 남을 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르고 남이 자기를 따르지 않음을 책망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진해공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면 즐겁고 영광스럽고 편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의를 따라 건신스럽고 치욕스럽고 수고로운 길을 함께 하는지를 어찌 모른단 말인가. 진해공은 자기를 돌이켜보지 못하고 호도를 죽이는 것으로 기분을 풀어 오히려 중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원한만 샀으니 이보다 더 큰 잘못된 계책은 없다. 어쩌면 중의를 진나라에 들여놓은 것은 진목공도 아니요 호원과 조체도 아니며 바로 진해공이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목희와 중희의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동질국지 제20회에서는 목희는 제강과 진흥공 사이에서 난 딸이고 제강은 진무공 말년 즉 기원전 670년대 말을 전후하여 진무공에게 시집왔다고 묘사하고 있는 점, 중희는 진흥공이 즉위할 무렵인 기원전 677년경에 이미 21살이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목희는 중희의 이복 여동생으로 묘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기 춘추좌전 국어에는 목희와 신생, 목희와 이호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누나, 누이란 기사가 있지만 목희와 중희의 가족관계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세가에는 진흥공이 즉위할 때 중희는 이미 21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좌전 노장공 28년조에서는 목희는 신생과 함께 제강의 딸이고 제강은 진흥공의 우어른 즉 진무공의 부인이었는데 진흥공이 범했다고 기록, 이들을 종합하면 목희는 중희의 이복동생이라고 간접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목희가 중희의 누나라는 설도 있습니다. 진세가에는 중희가 군위에 오를 때가 기원전 636년이고 그때 중희의 나이를 62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면 중희는 기원전 697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목희가 중희의 누나라면 목희는 적어도 기원전 697년 이전에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진봉기 진세가 좌전 노2005년조에서는 목희는 기원전 655년경에 진목공과 결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위의 주장과 같이 목희가 중희의 누나라면 목희는 43 이상일 때 결혼한 셈이므로 목희의 나이가 정상적인 홍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목희는 중희의 누나는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회차 열팩일국지의 팩트체크에서는 목희와 중희의 가족관계에 대한 상이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고, 브리핑 플러스 덤에서는 호돌이 자기란 것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큰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노아가 홍수 이후에 세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었죠. 이때 각 동물들과 각 식물들이 방주를 타려고 했는데 선도 자신도 살기 위해 방주를 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선에게 짝이 있어야만 방주를 탈 수 있다라며 선의 성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선은 자신의 짝이 될 대상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봐도 자신의 짝이 될 대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에 드는 짝이 없어 고심하다가 선은 지나가는 악을 만나서는 일단 방주를 타고 보자 하고는 노아에게 악과 짝이라고 신고하고 방주를 탔습니다. 이후 선과 악은 동행하였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탈무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호사다마라든가 전화이복이라든가 하는 성어는 선과 악이 동행한다는 증거일 수 있겠죠. 좋은 일을 만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쁜 일을 만났다고 기죽지 말라는 교훈이 아닌가 싶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